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35페이지 용도지구와 관련된 행위 제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간에 우리는 용도지구와 관계된 사항들을 함께 정리하셨는데, 여기 용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문화재 있는 곳을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 지정하고 김포공항 주변을 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데, 그 지정 대상 메뉴를 법령에서 정해 놓은 것과 조례로 지정 대상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법령에서는 우리가 기본 3교 공부하시면서 용도지구 지정 대상 9가지를 공부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취계특보, 경복고, 방방, 그래서 예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미국 순방하시면서 보좌진 중에 한 분이 술 먹고 크게 사고 친 것 기억나시죠? 그래서 술을 마셔 취하면 개가 되는 특별 보좌관이라 생각하시면서 취계특보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서울에 경복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동문이 잘 나간다, 빵빵하다,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용도지구 지정대상 9가지를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취계특보의 취는 취락지구를 말합니다. 개는 개발진흥지구, 특보의 특은 특정 용도 제한지구, 특보의 보는 보호지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경복고의 경은 경관지구를, 복은 복합용도지구를, 고는 고도지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방화지구와 방제지구입니다. 여기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세분하고,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그래서 주, 산, 관으로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호지구에 대해서는 특자시로 기억해 놓습니다. 보호지구에 대해서는 역중생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경관지구에 대해서는 특자시로 기억해 놓습니다. 특화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그리고 방제지구는 자시, 자연방제지구와 시가지방제지구로 세분하고 있는데, 이런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그 명칭을 구분하게 되면 어디를 대상으로 지정하는지 짐작할 수 있고, 그런 실력이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취계특보, 경복고, 방방으로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령에 정하는 용도지구는 총 9가지인데 도시군 계획조례로 10번째 용도지구를 새로 신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곳을 경관지구 대신 미관지구로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세분되어 있는 용도지구를 추가 세분하거나 세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하는 대상으로 특경, 특중이란 말로 정리해 놓습니다. 특별검찰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수사권이 경찰에게 가 있기 때문에 특별경찰도 만들어질 수 있고, 이들은 특별히 중한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화경관지구와 경관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에 대해서는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다. 저렇게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용도지구 지정은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할 수 있는데, 저 조례로 신설하거나
추가 세분한 경우에는 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법이거든요.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재에 좀 빠져 있는 것으로서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복합용도지구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데 그에 관한 사항은 나중에 문제 풀어나가면서 함께 정리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용도지구 지정했다고 하면 지정 목적이 있죠. 특별히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라고 하면 문화재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용도지구인데 저 문화재 주변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문화재 훼손하거나 문화재 전경을 가릴 수 있습니다. 가끔 신문이나 뉴스에 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김포에 장능이라고 하는 능이 있는데 그 능에 전경 가린다 해서 인천시에 금단주고 아파트 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아파트 일부를 철거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용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법상 규제가 가해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규제를 행위 제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 행위 제한과 관련된 방법을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위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두 번째 줄에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통상 조례로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36페이지를 보십니다. 자연취락지구 찾으셨죠? 여기 자연취락지구의 경우는 0 별표 23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그 건축 제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건축 제한을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집단취락지구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 찾으셨죠? 기억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는 개발계획에 따라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에 위반되는 건축물은 개발진흥지구에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리언번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나 개발계획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A.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 B번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시고요. B번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십니다. 그리고 고도지구 찾았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도시군 관리계획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복합용도지구 찾으셨는데 이 복합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지정 대상만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고 그 복합용도지구와 관련되어 기역,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된 곳에는 추가적으로 건물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이렇게만 다시 한번 봐놓습니다. 용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 제한을 가하게 됩니다. 여기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행위 제한이라 표현하는데 용도지구 지정되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은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건축 제한만 용도지구 지정되게 되면 행위 제한을 건축 제한만 적용하게 되는데 저 적용 방법은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행위 제한 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외를 우리가 함께 봐놓습니다. 앞서 취락지구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교재에서 보셨는데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건축 제한 가하도록 되어 있고, 집단 취락지구의 경우에는 개특 법령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취락지구로 지정된 용도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별표에서 어떤 건물 건축할 수 있는지 정해 놓고 있는데 그에 한해서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집단 취락지구는 개특법령,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령에 따라 집단 취락지구에 건축 가능한 건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도지구를 살펴놓습니다. 여기 고도지구는 비행장 주변에 주로 지정되게 되는데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 도모하기 위해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높이 제한 방법은 도시, 군, 관리 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를 함께 살펴놓습니다. 여기 개발진흥지구는 개발계획이나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이 개발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1년, 2년 정도의 시간을 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개발계획 수립 전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행위 제한을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개발계획을 아예 수립하지 않는다면 저 개발진흥지구는 용도지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발계획을 아예 수립하지 않는다면 해당 용도지역에 건축 제한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자연취락지구는 국토법령,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령, 고도지구의 경우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구에 행위 제한, 건축 제한을 적용하는데, 이 도시군 관리계획 대신 도시군 계획조례로 고도지구의 높이를 제한한다. 이런 취지식으로 나오면 그게 틀린 것으로 잡아내십니다. 그리고 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서는 개발계획에 따라 건축 제한 가하도록 되어 있고,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해당 용도지역에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 정도를 봐놓습니다. 복합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문제 풀이하면서 함께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타에 대해서는 아예 하지 말자. 그리고 37페이지에는 용도구역입니다. 여기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우리는 시가와 조정구역만 함께 살펴놓습니다. 37페이지에는 용도구역과 관련된 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이고 지정 목적 서술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보안이라는 것 줄만 쳐놓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그냥 지나가시고요. 시가조정구역은 지도지사가 지정권자이고 국가계획과 관련된 시가조정구역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목적은 무질서한 시가 방지입니다. 그리고 유보기간이라 적어 놓으시고,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범위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냥 봐주시고요. 입지규제 제소구역 그냥 한번 봐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38페이지에는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는데 얘는 무시해버리시고 3번 시가조정구역을 함께 보십니다. 우선 양갈 1번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시도지사는 지도지사 추천했습니다.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 방지하고 무질서한 시가 방지 가로 해놓습니다.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동안 시가 유보할 필요가 있다 인정되면 시가조정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유보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입니다. 국가계획 연계 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은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한번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하면
그와 동시에 유보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가조정구역의 실효, 효력 상실은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 날 효력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력 상실과 관련되어 시가조정구역은 시가화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 날부터 시가화 유보기간부터 다음 날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다음 날 추정했습니다. 효력 1년다. 그러면 여기 시가조정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할 때 5년 이상 20년 범위 내 유보기간을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이 유보기간 끝난 날이라고 하면 오늘 24시까지는 시가조정구역이고 다음날 0시에는 시가조정구역의 지정이 효력 상실합니다. 그래서 시가조정구역의 실효는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실효에 관한 사항들을 4군데 다루고 있습니다. 방금 오셨던 시가조정구역,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실 것으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기반설 부담구역 4군데에서 실효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것으로서 시가조정구역의 실효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양가로 이번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기 행위제한은 좀 지역적인 부분으로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도시자연보호구역 그냥 지나가시고요. 5번 입지규제 제소구역 함께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 용도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시가조정구역에 관한 사항과 입지규제 제소구역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 올해는 입지규제 제소구역이 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제소구역 별표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입지, 규제. 여기 입지란 말은 토지에 뭔가 태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태울 입자에 땅 지자이거든요. 땅에 세우는 것은 짝대를 세우겠습니까? 건물 세우겠습니까? 건물 세우겠죠. 그 건물 건축할 때 다양한 규제가 있는데 그러한 규제를 최소화시키는 곳.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지 규제가 최소화되어 있는 땅이라고 하면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초고층 건물을 다수 만들 수 있겠죠. 그곳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의미인데 만약 내가 소유한 땅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되게 된다면 초고층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 되고 그만큼 토지의 가치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표적인 것이 지금 서울의 용산 일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41페이지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대상을 함께 보십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결정권자 추천호수입니다. 여기 결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시장이죠. 시장 본수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권자,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 있다 인정되면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 주변 지역,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대상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1번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 그냥 봐놓습니다. 그리고 2번 철도, 역사 그리고 3번 봐주십니다. 3개 이상의 3개 이상부터 가로를 놓습니다.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위치한 지역 1km 이내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지하철 노선이 3개 이상 교차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반경 1km 이내, 흔히 역세권이라 부르는 것이 1km 이내이죠. 그리고 5번 그냥 지나가시고 6번 잠깐 살펴놓습니다. 도시 첨단 단업 단지.
도시 첨단 산업단지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은 농공단지 등은 또는 국가산업단지 등은 지정 대상 아니고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입지 규제 제소구역 지정 대상인데 이 도시 첨단 산업단지의 가장 대표인 것이 판교이죠. 최근 서울에는 성수동 일대에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지정한 바 있는데 이러한 곳이 입지 규제 제소구역의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집지부터 1km 이내 지역, 최근 개정 사항으로 도시 첨단 산업단지는 입지 규제 제소구역 지정 대상이다. 이렇게 밝혀 놓습니다. 그리고 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요. 3번 보시게 되면 기반설 확보에 관한 사항, 기반설 주쳐놓습니다. 그래서 입지 규제 제소구역을 지정한 목적도 기반설 확보하기 위해 지정한 것이다. 그렇게만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지정 시 고려 사항 있는데 동그라미 3번을 봐주십니다. 협의 찾으셨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받은 기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의견 회신해야 된다. 10일 동그라미 놓습니다. 국토계획법상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는 보통 30일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지 규제 제소구역 지정 시에는 10일입니다. 입지 규제 제소구역을 지정하는 곳은 현재 개발된 곳이죠.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부터 1km 이내 지역, 그리고 도시 첨단 산업단지, 철도역사. 이런 이야기 보게 되면 이미 개발된 곳이죠. 이렇게 개발된 곳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위한 입지 규제 제소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는 보전할 만한 농지, 보전할 만한 산지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거의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는 통상 30일이지만 입지 규제 제소 구역 지정 시에는 10일 이내로 한다. 그 정도 봐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 규제.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 규제 제소구역 지정 계획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입지 규제 제소구역 지정과 그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만 결정할 수 있고 타법, 다른 법률로는 결정할 수 없다. 그 의미죠. 그걸 꼭 한번 구분해 놓습니다. 사실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의 성질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시험 범위에서 공부하게 되는 도시개발법이나 건축법 등은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법률은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는지만 그 다른 법률로는 입지 규제 제소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입지 규제 제소 구역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국토 법령으로만 지정할 수 있다. 그것 정리하시는 게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행위 제한과 관계된 사항, 원칙은 그냥 지나가시고요. 특례 찾으셨죠? 여기 특례와 관련되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입지규제소 구역에는 다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 봉쇄의 설치 기준, 대지 조성 기준을 배제할 수 있고 2번,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디귿, 미술 작품 설치 의무, 그리고 리얼, 공개 공지 주청없습니다. 이게 최근 배제 가능한 법률 규정으로 개정된 사안인데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동그라미 위원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표 바로 밑에 1번을 살펴놓습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의제, 입지 규제 제소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특별건축구역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 보십니다. 입지규제 제소구역 지정 대상은 도심, 부도심이 입지규제 제소구역 지정 대상이고 3개 이상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 지역을 입지규제제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도시, 첨단, 산업단지, 산업단지 학층에서 산단위가 변합니다. 이러한 곳이 입지규제제도구역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최근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한번 봐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입지규제제도구역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지정할 수 있는데 시장 군수는 이때 결정권자 아니죠. 지구 단위 계획만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고 이때 결정권자는 국장, 지도이사, 대도시시장이 입지규제제도구역 지정,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할 때 결정 시에는 협의, 심의 절차 거치되어 있는데 통상 협의 기간은 30일이지만 여기에서는 며칠? 10일 이내 협의 요청하면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에 따라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저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도 기반설, 확보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은 기환경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따라 개발하면 아파트나 건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기반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각종 규제 풀어줘야 되죠. 그래서 배제 가능한 법령으로서 4개,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등. 그래서 보통 주택 배치하게 되면 동과 동 사이의 간격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입지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되는 곳은 토지의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동간 거리를 좁혀 붙여 건축하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 따라 개발하게 되면 충분한 기반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는 주차장 용지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따로 확보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형 건물에는 미술 조각상 한두 개 있죠. 그것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 돈 있으면 건물 더 크게 만들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공개 공지. 이 공개 공지는 건축물에 딸린 부속 공원에 해당되는데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 따라 입지규제 최소 구역을 계획에 따라 개발하면 충분한 기반설을 확보하고 저 기반설에는 공원이 포함되거든요. 공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개별 건물마다 공개 공지를 따로 설치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으로서 입지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면 해당 지역은 건축법상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지규제 최소 구역과 그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만 결정할 수 있고 다른 법률로는 결정한다, 못한다. 그 정도를 정리해 주시는 게 입지규제 최소 구역과 관련되어 보실 내용입니다. 사실 얘가 작년에 다수 내용이 개정되었는데 작년에는 재작년에 시험에 냈기 때문에 연속해서 시험에 못 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입지규제 최소 구역과 관련된 내용을 시험에 다룰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꼭 정리해 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입지규제 최소 구역 지정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배제 가능한 법령 4가지에 공개 공지 추가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이 배제 가능한 법령 4가지에는 오지 승낙 문제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꼭 한번 정리해야 된다. 예, 그렇게 용도구역 살펴주신 겁니다. 43페이지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 별표 하나 해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매년 한 문제 이상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도 꼼꼼히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줘야 됩니다.
우선 43페이지 함께 오십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도시군 계획부터 지역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일부 추정수입니다. 일부에 대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 증진시키고 미관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 확보하기 위해 그 지역을 계획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 서울에 살고 계시다면 마곡지구라는 곳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양재지구, 봉천지구 이런 곳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 마곡지구라고 하는 것은 서울의 일부이거든요. 저 서울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죠.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서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일부를 대상으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 설명과 관련되어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뒤에는 전부란 말 나오면 틀리고 항상 일부란 말이 나왔을 때만 옳은 지문인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우리 일부 추천해 주셨죠. 일부가 전부로 바뀌면 바로 틀린다. 2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등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44페이지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대상으로 임의적 지정 대상과 필수적 지정 대상을 각각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일부 사항 개정되었는데 임의적 지정 대상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냥 지나가시고 우리 필수적 지정 대상 살펴 놓습니다. 나는 정택 10년, 시공록 30만이라는 말 기억난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 보시면 정비구역, 택지개발 사업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사업 끝난 후 추정습니다. 정비구역에서는 정비사업이, 택지개발지구에서는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되게 되는데 각각의 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난 지역, 이게 정택 10년이죠. 그리고 2번 30만 킬로미터 이상인 지역, 30만 이상 추정수입니다. 기업, 시가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시가조정구역부터 해제 가로해놓습니다. 니은, 녹지지역에서 주상공으로 변경되는 지역, 녹지지역부터 변경까지 가로해놓습니다. 얘가 시공록 30만이죠.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하고, 이 지구 단위 계획의 적용 대상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인데,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 지역에 지정하는 것과 비도시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도시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게 되면 지정할 수 있는 것과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 있는데,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 방금 보셨습니다. 정택 10년, 정비사업과 택지개발 사업 완료된 후 10년 지난 지역, 시공록 30만, 시가조정구역과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면적이 30만 킬로미터 이상이거나 녹지지역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30만 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되신 겁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2번 도시적 외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계획관리적, 개발진흥지구, 기타. 그래서 우리는 비도시 지역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죠. 용도 지구는 개발진흥지구만, 비도시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용도 지구 중에 유일하게 지정될 수 있는 비도시 지역의 용도 지구는 개발진흥지구, 비도시 지역 중에 유일한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정도 봐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46페이지 함께 오십니다. 46페이지의 지구 단위 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항상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으로서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있는데 하여야 한다는 필수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적 내용으로 1. 기반설의 배치 규모. 저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 개발 사업하게 되면 충분한 기반설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2번. 건설의 용도 제한. 이것 건축 제한이죠. 유락설은 어디에만 건축한다? 상업적. 그 건축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에서 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그래서 건설의 용도 제한부터 용적률까지 가로 해놓으시면 이게 행위 제한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행위 제한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그래서 저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사항은 총 5가지라는 걸 밝혀놓습니다. 기반설,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 5가지가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을 시험에 내게 되면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다. 틀린 거 찾아라. 임의사항 찾아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지쓴다 중에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 필수사항 찾아내라. 그런 문제이거든요. 그렇게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임의사항으로서 할 수 있다. 임의적 내용으로서 3번을 잠깐 보십니다. 건설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 우리 이걸 배형색건이라 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어디에 어떤 건물을 배치할 것인지 그게 배치이죠. 형태, 외부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색채.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 건물의 외부 페인트 칠하게 되면 무슨 색깔로 칠할 것인지. 그리고 건축선,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이죠. 여기 배형 색건은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적 내용이라는 것 밝혀놓습니다. 그리고 4번에 환경관리계획과 경관계획. 기환경 중에 환경은 지구 단위 계획의 임의사항이고 기반설은 필수 내용이라는 걸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5번 교통처리계획. 일방 통행할 것인지 쌍방 통행할 것인지 좌회전 허용할 것인지 유턴 허용할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임의 내용이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사항과 임의적 사항을 각각 살펴놨습니다. 약간 이해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권자, 국장, 지도이사, 시장군수.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시장군수 결정할 수 있죠.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3년 이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3년에 수립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은 효력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구 단위 계획에는 필수사항과 임의사항이 있다는 것 구분하시고 필수사항은 몇 개? 5가지입니다. 기반설,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5가지가 지구 단위 계획의 필수사항이라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배형 색건은 임의 내용이죠. 교통처리 계획은 임의사항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여 개발 사업하는 목적은 바로 개발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하거든요. 양가 1번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2번 구체적 완화 함께 보십니다. 1번 벌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주차장 설치 기준 찾으셨죠? 주차장 주정수입니다. 첫 번째 끝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00 주정수입니다. 기업 한옥마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리언 차 없는 거리 주정수입니다. 차 없는 거리 개발하기 위해 지구 단위 계획 수립했다고 하면 해당 지역에는 차가 안 다니죠. 주차장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100% 완화시켜줍니다. 그리고 한옥마을 보존이라 하면 우리 인사동 같은 데를 방문하시게 되면 또는 북촌 지나다니다 보면
차가 못 다니는 골목길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택은 세대당, 가구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인사동 일대에는 차가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주차장 만들 필요 없죠. 그래서 주차장을 100% 완화시켜주게 됩니다. 3번입니다. 3번 그냥 지나가시고 4번입니다. 건폐율 150 추정호수입니다. 용적률 150 추정호수입니다. 그리고 3번 봐주십시오. 도시역의 개발진흥지구의 높이 제한, 건축 높이를 120%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잠깐 우리 확인해 주실 것으로서 완화에 관한 문제인데 현재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역과 비도시 지역인 계획관리적, 개발진흥지구에 각각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장 100% 완화할 수 있고 저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에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게 되면 저 높이는 120%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0m 건축할 땅이었지만 지구 단위 계획으로 12m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건폐율 150% 완화할 수 있고 용적률은 200%까지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역과 관련된 지구 단위 계획 100, 120, 150, 200%까지 각각 완화할 수 있다. 그것 봐놓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개정된 사항으로 5번, 6번을 묶어 놓습니다.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 준주거지역이라는 말 추정호수입니다. 준주거 지역에서 추정호수입니다. 줄쳐 놨습니다.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수차하여 제공한 경우 이것 공공시설은 바로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그걸 나라에 기부 체납한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적률 140% 범위에서 용적률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된 용도 지역이 만약 준주거 지역이고 이 준주거 지역에 공공시설 설치하고 기부 체납하게 되면 준주거지역에 수행되는 용적률을 140% 완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원래 500%이거든요. 그 500%를 140% 완화시켜주게 되면 바로 700%까지 완화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작년에 개정된 사항으로 준주거지역이라는 말 나오고 공공시설 설치 또는 제공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게 되면 기부 체납으로 연상하시고 이때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140%까지 완화시켜주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형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서 준주거적 추정호수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채광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200%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준주거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채광창 방향의 높이 제한, 그래서 채광창 높이 제한 규정을 200% 완화할 수 있다. 보통 준주거 지역에는 35층에서 50층짜리 아파트 만들어지거든요. 이걸 200% 완화하게 되면 100층짜리도 가능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개정된 사항으로 준주거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되고 공공시설 설치했다.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했다. 이거 기부천합이죠. 기부천합하면 용적률을 140% 완화하고 저 준주거 지역의 채광창 방향 높이 제한, 높이 제한을 200% 완화할 수 있다. 원래 건축할 수 있는 층수의 2배까지 건축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걸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주십니다. 도시역 외 지역 찾으셨죠? 그리고 1번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초과 적용 금지. 그래서 기억.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찾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비도시역은 계획관리적, 개발진흥지구가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된 경우로서 주차장 설치 기준, 높이 제한 규정, 이에 대한 완화는 없고요. 건폐율 150% 완화하고 용적률 200% 완화시켜줍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해 줄 것이 있습니다. 여기 비도시역의 경우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차도 거의 없습니다. 주차장 문제 없죠. 그래서 비도시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는 주차장 설치와 관련된 완화 규정 따로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비도시역은 원래 4층 이하의 건물 건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높이 제한, 사회적 문제 아니기 때문에 따로 완화시킬 필요 없습니다. 오직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 200% 완화시켜주는데 만약 계획관리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되거나 개발진흥지구, 이때 개발진흥지구는 도시적 외 개발진흥지구이죠.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40, 용적률 100%입니다. 그리고 비도시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 40, 용적률 100이거든요. 이걸 건폐율 150% 완화하면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은 최대 건폐율을 60%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용적률 200% 완화하면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은 그 용적률이 200% 됩니다. 그러면 용적률이 100에서 200%로 바뀌게 되면 땅값 2배 오른다? 2배 이상 오른다? 2배 이상 오르죠. 사실 이 계획관리지역에는 4층 이하의 건물만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계획관리지역은 아파트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25층 높이의 아파트도 건축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토지의 가치가 2배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저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규제를 완화하면 도시적은 100, 120, 150, 200이 원칙입니다. 준주거지가 말라오게 되면 용적률 140,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200, 그리고 비도시역은 건폐율과 용적률만 완화하고 있다. 그걸 파악해 놓는 것이 올해 시험에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얘가 작년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문 길어 쉽게 내지 못하겠지만 저 140이란 말과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200%라는 것을 꼭 정리해 놓는 것이 올해 시험을 준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예, 3번 필요 없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4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4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제4절 지구 단위 계획구역 실효입니다. 우리 3년, 5년을 각각 동그래 놓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십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 결정 고시부터 3년 동그라미 놓습니다. 이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3년 되는 다음 날 가로 해 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 결정은 효력 1년다. 그래서 실효 규정 두 번째 보신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가로 속에 주민 입안 제한하는 것. 주민 입안 제한 추천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도시군 관리계 결정 고시부터 5년 이내 허가 받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5년 되는 다음 날 가로 해 놓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 결정은 효력 1년다. 그래서 효과에 관한 두 번째 사항으로 실효 3년 그리고 5년 각각 살피십니다. 항상 우리 시험에는 이런 질문 나오면 다음 날이라는 것을 빼서 틀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고시부터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 결정 보이지 아니하면 3년 되는 날 효력 1년당.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다음 날 들어가 줘야 되죠. 그걸 처리해 주시는 게 이쪽의 공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시 예외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장 기반설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습니다.